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 북동부에 나타난 동이족 국가들의 난리난 현재 상황. 2. 한 살려줘. 중국 최대 기업 100기 투항. 3. 반도체 가격 폭락. 오히려 좋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인도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많은 소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되거나 중국이나 인도에 병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몽골과 유사한 동아시아 계통의 민족 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분석은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한반도 몽골과의 유전적 연결고리를 밝혀냈고 심지어 북인도 지방에서도 유전적 연결을 찾아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북동부에 일본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적 연결고리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남아시아 경제권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인도로의 진출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거래가 더 용이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고자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서구 세계에서는 오래된 전근대적인 개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로 인한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서구에서 널리 퍼진 민족주의로 인한 수많은 재앙 때문에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이 초기에 다민족 사회로 전환하였고 선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략 60%는 자국의 순수 민족이고 40%는 외국인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 내에서 다른 민족과 자신들만의 민족을 구분하는 것은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정치권에서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대립과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그라들었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진 일부 유럽의 정치 진영에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극단적인 단일민족 사회인과 동시에 선진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를 동경하는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한 환상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의 우토야 섬에서 발생한 90분 동안의 악몽과 같은 사건을 생각해보면 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노르웨이 집권 노동당에 대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한국과 일본의 단일민족주의에 대해 동경하며 유럽이 이런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극단적인 단일민족주의는 세계화 시대에서 다소 뒤떨어진 전근대적 사회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요구되며 심지어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이민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자국의 민족과 유사한 넓은 민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는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유사한 언어권의 사람들 혹은 고대사적 민족의 흐름을 따르는 번민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경을 열었습니다. 이런 예로는 앵글로색슨 게르만 노르딕 민족들 즉 북유럽 북미 서유럽을 포괄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국가 간 공동체 형성이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코포니 터키의 경우는 터키어권 연함을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민과 유사한 민족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국제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경우 인구는 대략 7,500만에서 8천만 사이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아시아 민족 범주까지 확대한다면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몽골, 일본, 만주, 동북, 삼성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어와 어순과 민족 구분이 비슷한 잘 알려진 유명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최근 급격한 세계 패권 다툼의 무대이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 중인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와 비슷한 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시킴 왕국 60만 명. 인도와 중국 그리고 부탄 왕국과 네팔 사이의 터전은 엄밀히 말하면 인도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1975년까지 독립된 왕국이었던 시킴 왕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왕국의 상징은 3태극 혹은 4태극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티베트 버마 계통의 민족으로 한국인 혹은 몽골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한복과 비슷한 전통 복식을 갖추고 있어 한국과 매우 친숙합니다. 티베트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킴 왕국은 1975년까지 독립국이었지만 인구가 불과 60만 명에 불과하여 친인도계 국민들, 즉 네팔계 이주민들의 국민투표 결과로 97%의 높은 득표를 얻어 인도와 평화적으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한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킴 왕국의 중요성은 티베딘들의 정신적 고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지역과 연관된 승려 파드마 삼바바는 티베트가 쇠약해지고 시킴의 땅이 번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고 이 때문에 현대의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여전히 시킴 왕국에 대한 정신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킴 왕조는 현재까지도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네팔이 시킴 왕국의 인도 편입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이로 인해 네팔이 시킴 왕국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팔은 현재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만약 옆에 있는 시킴 왕국이 독립한다면 네팔에서 시킴 부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4위 부탄 왕국 77만 명. 서구 여행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알려진 부탄은 누구나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품위 있는 왕족이 지배하는 이 신비의 나라는 티베트계 민족의 집합체로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무료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도 부탄 내 가장 많은 학습자 수를 가진 언어가 한국어라고 합니다. 부탄 왕국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산악국가로 중국이나 인도구의 외부 세력의 개입을 심각하게 경계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탄 왕실은 인도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보다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멀리 떨어진 왕조 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더 자주 소통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탄 왕국이 어느 나라와 수교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는 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등의 정치체제나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탄은 퇴폐적인 나라인지 정신적 가치가 높은 나라인지에 따라 수교국을 결정하는 특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탄은 한국과 수교를 맺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부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과는 수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한국과는 수교를 맺었습니다. 한국이 부탄에게 선택된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부탄은 전국이 금연구역이며 전 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해외 유학을 갑니다. 국민들은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품격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탄은 지정학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부탄의 유일한 국경이며 이 두 나라의 패권 다툼 속에서 부탄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외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3위 티베트 750만 명. 2021년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내 티베트족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망명 티베트인을 포함하면 이 숫자는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관상 한국인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티베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역사적으로도 서로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토번 왕국과의 연합을 통해 당나라 세력을 격퇴한 사건은 이러한 연결성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재 티베트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인도 다람살라에는 망명 정부가 존재하며 국제적으로 독립운동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부터 중국 칭하이성에 이르는 넓은 영토 과거 티베트 왕국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축면적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며 중국의 중요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독립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사이의 패권 싸움이나 서방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티베트의 독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티베트 지역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여러 서방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추세이지만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인들이 한국어를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티베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의 정책 중에는 현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는 남쿠릴 열도 섬들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러시아 주민이지만 이 남쿠릴 주민들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국적자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행정력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체 문서를 통해 남쿠릴 열도 4개 섬에서 태어난 러시아인들을 일본 국적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행정력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접근 방법을 통해 티베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티베트인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어 국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2위 네팔 3,003만 명. 네팔은 현재 비정상적인 한국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에서는 전년 말일 대비 체류 입국자 수 증가가 가장 많은 나라로 네팔이 두드러졌습니다. 네팔의 노동력이 한국으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달 봉급 수준 이상에 달하는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한 교육에 투자할 만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습니다. 산악 국가인 네팔에서는 인도나 중국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네팔의 월 평균 급여는 200달러에 우리나라 돈 2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반면 한국에서는 이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소득 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팔인들은 대부분 인도인과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는 티베트 계통이나 동아시아인 특징을 지닌 사람들, 즉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구르카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팔인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일에 집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 내 노동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네팔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며 한국에서 일한 후 네팔로 귀국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상류층 대접을 받을 만큼 부유한 삶을 누립니다. 이로 인해 네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팔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휘말려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공항, 철도 등이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네팔은 중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위 북동 인도 7자매주 3,900만 명. 북동 인도의 7자매주 인구 약 3,900만 명이 거주 중인 이곳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인도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과 홈사한 지역이며 한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동아시아인들과 홈사한 외양을 지닌 이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작은 병목 형태의 지역인 실리구리 회랑을 통해 나머지 인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특성 때문에 세븐 시스터 스테이츠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의 동아시아라고도 불리며 겨울이 있는 온대 기후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이 인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보여 일본의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민족적으로 일본인과 유사한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지역은 영국의 집중적인 투자를 받았던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다수 지역은 힌두교 인구가 주를 이루고, 인접한 방글라데시는 회교도가 주로 거주하지만, 이 지역은 약 17%의 인구가 기독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도 본토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계열의 비힌두교 문화권이 거주하고 있어 한류 문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칠자 매주 중에서도 마니푸르주는 작은 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한류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역의 주 도시인 임팔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과 협력하여 심리전을 담당하며 그 결과 영국군이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연합군 측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었고, 이는 한국 독립사건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은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도 분리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그 틈을 이용해 칠자 매주 중 하나인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분리독립운동보다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충돌 무대가 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인근에서는 한인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에는 많은 한국 섬유업체들이 진출하여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기적적으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북동 인도 지역까지 한인들의 경제 활동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한국과 거리상으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의 김수로왕과 결혼한 허왕옥은 이 지역 출신이며 이 지역에서 거대한 제국을 세운 토번 제국과 신라의 관계 역시 매우 깊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관계가 현대에도 복원될 수 있을까요? 고대의 두 지역 사이의 관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에 와서도 중국이라는 강대 세력과 마주한 한국의 귀중한 교훈을 한국과 4년이나 싸워온 중국 기업이 갑자기 꼬리를 내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고, 이는 수출 규제까지 외쳤던 시진핑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훔쳐 사업을 확장해왔고,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까지 펼쳐 한국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었고, OCI 등 핵심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전, 광, 리 세 가지 품목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로 부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광리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를 뜻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중 웨이퍼 수출 금액이 50억 달러, 셀 38억 달러, 모듈은 423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가치 사슬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각 단계별로 78에서 97%까지 생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연속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 16년 연속 모듈 생산 1위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87기가와트로 화력,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많은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3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그중 3분의 1 정도를 설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가게 된 계기는 유럽 등 다른 지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출한 사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에 10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술혁신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을 80% 이상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원가 경쟁력은 셀로도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는데 화력 발전이 모여 있고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많아 전력 비용이 싼 신장 우이구르 지역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제품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우이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또한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세관이 중국 태양광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중국 태양광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타겟으로 삼으려는 기업은 중국 론지솔라를 들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로 2021년 말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달했던 기업입니다. 론지솔라는 실리콘 태양광 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인 26.81%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기업이 세운 26.7%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화큐셀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2년 한화는 과감하게 독일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바 있습니다. 큐셀을 제외하고는 1에서 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 한화큐셀은 2016년 진천 공장을 세웠고 2019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R&D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130억 달러 중 태양광에만 60억 달러를 투입하며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장악해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화는 2012년 고효율 태양광 셀 퀸텀을 양산하며 견제를 피해갔습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퍼크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퍼크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큐셀은 해외에서 10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 그룹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한화큐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면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의 판매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2020년 11월 한화큐셀 특허를 인정했는데 론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화큐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최근 론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은 한화큐셀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까지 한화큐셀과 공유하기로 했죠. 결국 자신들 무기까지 보여주며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양사는 해당 특허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짓부를 찍은 것입니다. 론지솔라 측은 향후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트리나 솔라와의 분쟁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독일 법원은 트리나 솔라가 한화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올 1월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리나 솔라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 2월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화 측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큐셀은 그간 중국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퍼크셀 라이선스 이득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트리나솔라와의 합의 내용은 론지솔라의 선례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한국의 특허를 공유할까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일은 터졌고 시진핑 정부는 멘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퍼크셀 기술 허가를 받아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한화큐셀은 이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퍼크 및 탑콘셀은 실리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최대 29% 효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퍼크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발전 효율은 23% 정도입니다. 론지솔라가 26.81%를 달성했다며 들떠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화큐셀은 또 다른 기술로 이마저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텐덤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 수준입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독일 연구소와 협력해 최대 28.7% 효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 35% 이상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요물을 1% 높이면 1,000억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 기술보다 텐덤셀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한화는 이번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을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부셀과 하부셀을 연결해 최대 효율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자외선, 가시광선 등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부셀에 있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 장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이 기존 대비 10%만 높아져도 전 세계 태양광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만큼이나 흔하고 가격도 낮은 물질입니다. 다만 열과 습기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책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을 만큼 이들만큼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 셀을 개발해내며 상용화에 나서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G7 국가 대부문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죠. 유럽에서는 9년 연속, 호주에서도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한화솔루션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 2,4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률은 17.9%로 케미칼 2.5%와 첨단 소재 8.6%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1조 원 정도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한화큐셀이 장악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론지솔라와 JA솔라는 각각 5기가와트, 2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화큐셀 의상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최근 47%까지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듈 수입 비중도 1.1%에서 7.6%로 올랐죠. 반면 중국산 셀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 대점유물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도 내년 말 8.4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인데 IRA에 따라 연간 최대 1조 원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설치될 발전 설비의 54%는 태양광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중국 기업을 확실히 잡아내고 세계 1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올해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 불리는 도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가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위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 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D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 위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만 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만 달러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 위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장치 GPU와 중앙 처리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 위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유 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유 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 위 사내유 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환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유 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 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 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에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